안녕하세요. 발성매점 카페 매니저 김승입니다. 지금부터 한전에서 작성된 변압기 교육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현땡, 효땡, 일땡, 엘땡 등의 4개 메이커의 변압기 교육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이 자료가 4개를 통합한 내용으로 보셔도 크게 무리가 없으리라 사료가 됩니다. 제가 변압기의 전문가도 아니고 단지 변압기 업무를 하면서 모아두었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다 보니 부족한 내용들이 많이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지금 자료를 보고 좀 어,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자료들을 설명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일단 제가 변압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거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대학교를 IMF 때 졸업을 하다 보니까 대학원까지 가고 이제 98년도 12월 달에 처음 이제 직장 생활을 했을 때 1호사 변압기 및 송전선로를 설치하는 공사 현장에 감리로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프록터 앤 갬블 미국 회사에 감리를 하다 보니까 예, IEEE 코드북도 많이 보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변압기 검수를 하러 가는데 아무런 내용을 모르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여의도에 있는 한국표준협회에 가서 IC60076 규격집을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원본을 구매하는 것도 아니고 복사본을 구매하면서 앞에 빨간색 도장 하나 찍어주는데 그때 당시에 책 3권을 구매하는데 100만 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료에 대한 소중함을 좀 깨닫게 되고 업무를 하면서 무조건 자료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어, 그 보유를 하도록 노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얻어두었던 자료들을 통해서 얻은 지식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무에 계시는 분들보다는 내용이 좀 빈약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 1999년도 당시에 이제 변압기 설계 쪽에 관련된 자료들을 얻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내용들이 뭘 의미하는지도 몰랐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아, 그때 자료가 훨씬 더 지금 있는 자료들보다 훨씬 더 내용이 알차고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그 자료들에 대해서도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압기 개요, 전자 유도작용과 변압기 원리, 변압기 구조, 뭐 여러 가지 자료 등에서 동일하게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한번 살펴보시도록 할 예정입니다. 변압기 설계, 기본적으로 어떻게 설계를 하는지, 볼테이지하고 커렌트를 통해서 용량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볼테이지 턴, 수, 권선을 어떻게 하는지, 도체는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자석 밀도는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전류 밀도하고 자석 밀도 계산하는 방법들, 이런 이 변압기 설계에 관련된 자료는 20년 전에 제가 받아뒀던 자료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추후에 그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여기 이제 그 철심의 특성 계산, 권선의 특성 계산, 냉각 계통 등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 변압기 제작 및 시험에서 변압기 제조 공정도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동선, 권선, 철심, 중심 조립, 진공 건조, 외암 제작, 총 조립 시험과 같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변압기 수송 시, 보관 및 설치 시의 방법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그 대한전기협회의 주 변압기 설치 작업 절차서가 있습니다. 그 내용과 같이 보시면은 보다 좀 더 이해가 수월하리라 사료가 됩니다. 변압기 운전 보수 관계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참조로 간단하게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현재 이제 설명드리는 내용이 84페이지다 보니까 많은 내용을 설명드리다 보니까 이제 뭐 이런 뒷부분은 좀 간단하게 스킵을 할 예정이오니 추후에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공부를 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변압기 개요입니다. 전자유도작용과 변압기 원리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인데요. 변압기는 전자유도작용 그리고 교류전압을 변환하는 정지유도장치로서
자기 회로인 철심, 전기 회로를 구성하는 두 개의 건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자기 회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고압축에 건선이 있고 고압축에 전류가 흐를 때 여기서 발생되는 자석이 공기가 아닌 철심을 통해서 흐름으로 인해서 누설 자석 없이 여기에 생기는 에너지를 2차 측의 권선으로 유기전압을 발생시켜서 전류를 역기전력을 에 의한 유기전압과 전류를 흘려서 부하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장치가 변압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이제 전자유도 작용은 이 코일의 유기기전력, 그 코일에 세교하는 자석의 변화량이 필요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교본되는 교본 자석이 어떻게 되는지 DC면은 이런 부분들이 안 됩니다. 근데 A시기 때문에 교본이 되다 보니까 이런 자석이 있고 그 자석이 얼마나 변하느냐.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여기 가우스량을 가지고 어, 이 턴수를 가지고 가우스량을 계산하고 거기에 따른 용량을 가지고 철심의 단면적을 계산하고 이렇게 설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상세한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전자유도작용에 대한 설명이고요. 권선은 1차 측과 2차 측으로 분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변압기의 자기회로인 철심, 그리고 탭 변압 조정기, 그다음 부싱, 뭐 절연유, 그다음 외암, 뭐 냉각 장치 등으로 이 변압기가 구성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변압기 구조는 철심입니다. 철심인 실리콘 스틸인데 이제 보시면은 절연물, 그다음에 조임새 클램프 보시면은 변압기에 보시면 상부 클램프가 있고 하부 클램프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철심을 구조해주는 이렇게 밴데지 테이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심은 경련 변화가 없는 저손실, 고투자율, 자속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리고 방향성 냉간 아변 규소광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심을 조립할 때 공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동 절단기를 사용을 해서 부하 손실이라든가 진동이라든가 소음을 줄이고 있습니다. 철심은 요 다음 페이지 보실 텐데 외부 돌발 사고 시의 전자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원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철령이냐 외철령이냐에 따라서 틀려진데 철심이 내부에 있고 그 내부에 있는 철심을 동그랗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철심 단면이 매우 크기 때문에 와리손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적절한 절연을 하고 그다음에 철심 내부에 냉각 통로를 만들어 가지고 국부적인 과열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량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 40톤 이상은 운송이 힘들어지다 보니까 단상으로 제작을 해서 YY 델타라든가 이런 결선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철심에 대한 부분들을 자석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오각 철심 구조, 이제 오각형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따가 볼 텐데 이제 노멀 조인트하고 스텝랩 적층 방법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오각 철심이 어떻게 적층이 되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철심 단면도는 원형으로 해서 상부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클램프를 껴가지고 저 상부에서 잡아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철심이 있고 요 위에 상부 클램프, 밑에 하부 클램프가 있고요. 요걸 오각형으로 이렇게 오각형으로 된 부분으로 계속 쌓아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오각형으로 돼 있죠. 이런 오각형으로 돼 있는 거를 노멀 조인트는 그냥 조인트를 하는 거고 스텝 랩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적층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 코일입니다. 코일인데 아까 보시면 코일이 1차 권선하고 2차 권선하고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다시피 내부에는 2차 권선인 저압 부분이 외부에는 1차 권선인 고압 권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턴수 부분은 보통 용량이 작은 것들은 턴수당 한 10V 정도가 걸리게끔 용량이 큰 거는 턴수당 한 20V가 걸리게끔 턴수를 조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한 15에서 20 정도의 턴수 부분이 볼테이지 턴당 볼테이지가 그렇게 걸리기 때문에 나중에 설계 자료를 보고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삼상 변압기의 구조입니다. 철심이 내부에 있다 보니까 내철령이 되게끔 되어 있고요. 권선이 이제 3상이다 보니까 뭐 A상, B상, C상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안에 2차 건선, 바깥에 1차 건선이 있게끔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코일에서 보시면은 어떤 자석이 흘러주는 통로를 철심이라고 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공기에서 자석이 흐르다 보니까 누설되는 부분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차 줄이기 위해서 바깥에 별도로 철심을 이렇게 놓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량이 작은 것들은 이렇게 용량이 작다고 하더라도 뭐 한 30MV까지도 이렇게 만듭니다. 근데 이제 50MV 이상 뭐 대용량 뭐 100MV짜리 이런 것들은 무브화 손실이 크기 때문에 그런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형태로 제작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권선을 보시면은 이와 같이 이제 안에 철심이 있고 그 다음에 철심 바깥에 권선이 두 개가 있는데 그 단면을 표시를 하면 여기가 철심이고요. 여기가 이제 LV 권선이 됩니다. 내부에. 그다음 바깥에 HV 권선이 이렇게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래서 권선은 권선 도체 및 절연물로 구분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도 어, 냉각류가 들어갈 수 있도록 통로를 또 만들어줍니다. 지금 이렇게 단면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뒤에 보시면은 권선을 감는 방법에 따라서 요 사이에 유통로를 또 만들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권선 도체는 변압기 용량, 허용전류, 온도 상승, 외부 단락 사고 시에 발생되는 전자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권선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레이어 권선, 헬리컬 권선, 디스크 권선입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고전압 부분이고, 이 레이어 건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탭 전압을 사용하는데 사용하고요. 헬리컬은 이제 저압 쪽, 레이어나 헬리컬은 이제 저압 쪽에 그 대전류를 흘리기 위한 부분들. 그다음 디스크 건선은 고압 쪽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절연물은 프레스보드나 페이퍼 등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변압기는 철심에 인접해서는 저압권선이 배치되고 그 다음에 바깥에 고압권선이 배치되는 형태로 제작이 되고 있다라고 아실 수가 있습니다. 중심이라는 거는 철심과 권선을 조립을 하게 되면 중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철심이 이렇게 예, 미음자로 있고 거기에 권선을 집어넣고 나면 중심인데 보통 중심에서는 OLTC까지 조립이 되고 나면 중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심 검사를 한다는 얘기는 유입변압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심이 되면 권선이 다 탭이 다 나와 있고 결선만 할 수 있는 마지막 상태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 변압기에다가 인뱅킹을 하고 그다음에 조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고압 변압기 같은 경우는 전이 공도가 높은 부분은 성형 절연물로 절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권선의 전이 분포를 균일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 부위에 정전 능력을 삽입하고 부싱을 또 차폐해가지고 서지에 견디도록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립이 완료가 되면은 진공 건조를 해서 2회에 걸쳐서 0.2 토르의 고압 진공 건조 상태에서 110도씨 온도에서 규정 시간 동안 2회 정도를 건조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요크가 이제 상부 클램프 부분이 되는 거고요. 여기가 이제 코어 부분이 됩니다. 이 철심에 근접한 부분이 어디라고요? 저하권선입니다. 여기가 저하권선이 감겨져 있고, 그다음 저하권선은 이렇게 좀 작죠. 고하권선은 턴수가 많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커집니다. 이렇게 고하권선은. 그리고 요 밑에 요 인슐레이팅 실린더가 이렇게 정전형이 이렇게 밑에하고 윗부분 끝부분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은 중간에 이렇게 감으면서 되고 바깥에 이제 탭 와인딩을 별도로 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부의 클램프, 하부의 클램프 이렇게 철심을 잡아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외암은 이제 외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락 사고하고 접지 사고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강도를 보유하고요. 이 부분은 이제 누유 검사 같은 경우는 이제 PT라고 해서 가주 검사를 별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부싱 부분은 이제 단일형 위와 같이 이제 애자로 된 단일형 타입이 있고요. 60kV 이상은 이제 콘덴서 부싱을 사용합니다. 보시면은 22900 같은 경우는 이런 단일형 애자를 사용하고요. 유로사 같은 경우는 콘덴서형 부싱인데 이게 오일 투 에어냐, 오일 투 오일이냐, 오일 투 가스냐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얘가는 오일 투 에어가 되겠죠, 바깥에는. 자, 그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 안에 요 안쪽에 오일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끝에 리드선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리드선을 꽂아 놓은 상태에서 변압기 내부의 탭 부분하고 건선 부분하고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유면계는 유면 부분이 로하고 하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판단하게끔 되어 있고요. 보통 25도씨 기준에서 한 4 정도. 이게 1부터 10까지 있다 그러면 25도씨 기준에 한 4 정도가 보통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방압 안정장치입니다. 방압 안정장치는 이것처럼 되어 있고요. 안에서 0.7kg 제곱미터 이상의 압력이 발생하게 되면 외부로 반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방출이 되게 나오면 이것도 튀어나오게 되죠. 노란색이. 근데 또 어, 이제 끝나게 되면 다시 얘가 스스로 닫혀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바깥으로 튀어나온 부분은 자동 리셋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요걸 바깥으로 당기면은 동작하는 거고요. 집어넣을 때는 요 안에를 살짝 보시면 스위치가 있는데 그걸 잡고 안으로 싹 밀면은 요게 안으로 들어가면서 리셋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압력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면 요 안에 있는 스프링 밸브는 정상 위치로 돌아오나 노란색 지시판이 튀어나와서 방압 안정장치의 동작 유무를 운전자가 용이하게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부홀주 계정입니다. 부홀주 계정기는 변압기의 상부하고 그 다음에 외부, 상부에 있는 콘서베이터 사이에 한 5도씨 정도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배관에 설치를 하고요. 내부에서 단락사고라든가 어떤 이상현상이 발생됐을 때 이 부울축의 계정기가 동작을 해서 어, 차단기를 트립시킴으로써 변압기를 보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부울축 계정기가 동작된 사례를 확인해 보니 내부의 권선이 단락된 그런 부분을 확인해 본 사례도 있었습니다. 온도계입니다. 온도계는 권선 온도계하고 유온도계가 있는데요. 유온도계는 이렇게 상부에 어, 기름의 온도를 측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스파 쪽에 대한. 그래서 그 부분을 측정을 해서 어, 트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선 온도계는 BCT 안에 있는 권선 부분의 저항을 가지고 PT105의 저항을 별도로 연결을 해서 그 다음에 온도 센서를 이용해서 권선의 온도를 측정을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방열기는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방열 타입이 있는데 여기선 판넬형 방열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판넬처럼 추후에 이제 20년 전에 만들어진 자료에 이런 방열이라든가 이런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자료가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추후에 그런 자료를 가지고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압하고 쉽게 분리될 수 있도록 분리용 밸브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게 이제 버터플라이 밸브라고 해서 요 위에 아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끝에 보시면 S하고 O가 있어서 요걸 싹 돌리면은 S가 되면 셧다운 되면서 닫히고 O가 되면 열립니다. 그래서 셧다운 시키게 되면 각각 따로따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요 사이에 있는 가스켓을 떼내고 그다음 다시 교체를 하시면 됩니다. 냉각팬은 하부에 보통 네 가지 예, 네, 네 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 냉각팬을 달아서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냉각팬은 형태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각종 밸브인데 이게 버터플라이 밸브로서 이제 방열기하고 본체를 연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S라고 되어 있는데 S로 되면 이렇게 닫힙니다. O가 되면 이게 열리면서 얘가 옆으로 되면서 열립니다. 이 배우 밸브입니다. 그래서 이제 드레인 밸브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드레인 밸브 쪽에 보통 그 MR사나 뭐 다른 제품들을 이용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가스 분석기를 연결해서 드레인 밸브를 통해서 이제 가스 분석을 통해서 이제 변압기의 내부 이상을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검유 밸브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오일 같은 경우를 따라내기 위해서 수도꼭지처럼 드레인 밸브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꼭지처럼 열면은 기름을 빼고 그다음에 뺀 걸 가지고 오일에 대한 것들을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하시 탭 변압기입니다. 상부에 주건선이 있고 여기 다이버트 스위치가 있고요. 밑에 부분이 바로 이제 그 탭입니다. 그 건선 탭인데 여기서 한 10% 정도의 그 어, 전압 변동을 어,
조종할 수 있도록 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에 100%의 전압을 인가하면은 밑에서 10% 정도의 전압을 변동을 할 수 있게끔 탭이 있는데요. 보통 민수는 17개 탭이 있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10%를 조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빨간색 여기 부분이 돕니다. 돌면서 여기에 이제 단락이 일어나면서 그 탭을 변화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OLTC 종류 부분을 보는 부분인데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NLTC입니다. NLTC는 로타리 스위치처럼 해가지고 보통 5개 정도 스위치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용량의 그 배전급 유입 변압기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위에서 탭이 조정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추후에 그것들은 관련되어 있는 자료를 가지고 또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LTC의 종류인데 뭐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흡수 포흡기입니다. 그러면 주위 온도 및 부하 변동에 의해서 변압기는 호흡 작용을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절연유는 뭐 1종부터 7종까지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1종 4호 합성 광유를 사용하는데 이 합성 광유가 공기하고 만나게 되면 산화가 됩니다. 산화가 되면 절연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콘서베이터 쪽에서 어느 정도 기름을 채우고 있는데 그게 이제 넘치게 되면은 이와 같이 흡수기 쪽으로 넘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흡습 호흡기의 크기는 유량에 따라서 정해지는데 그 안에 흡습제 실리카겔이 들어 있습니다. 요 안에 실리카겔이 들어 있는데요. 요거는 재사용은 가능한데 보통 뭐 빨간색이나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그 변하게 되면은 검은색으로 변합니다. 그러면 그걸 다시 열을 가하게 되면은 이게 색깔이 다시 돌아옵니다.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플라스틱 통이 있습니다. 이렇게 플라스틱 통 안에 빨간색 줄이 있고요. 이 빨간색 줄보다 절연율을 높게 채운 다음에 집어넣게끔 되어 있는데 그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에 홈이 있습니다. 홈이. 그럼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얘가 기름이 있으니까 이 안으로 못 들어가는 겁니다. 공기가.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이 채워져 있으면 못 들어가는 거고요. 기름이 없으면은 얘가 요 밑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안에 습기가 있으면 그 습기가 이제 바깥으로 빠져나오면서 이 흡습제가 있으니까 그 흡습제가 있는 상태에서 요걸 열어가지고 그 실리카겔을 계속 보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걸 끊어버리고 실리카겔을 빼가지고 다시 뭐 보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냉각기입니다. 냉각기를 옆에다 달아가지고 송유 풍냉식으로 해서 풍냉식 냉각기를 달은 겁니다. 보통은 이제 잔행식이나 풍냉식이나 해가지고 아까 보셨던 판넬 타입의 방열기 밑에다가 팬을 달아가지고 풍냉식으로 냉각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옆면에다가 이렇게 달려있는 풍냉식 같은 경우가 송유 풍냉식입니다. 밑에 그래서 송유 밸브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냉각팬으로 강제로 순환시키면서 절연율을 별도로 냉각을 시킬 때는 이런 타입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밑에 밸브가 있고요. 이거는 순행식 냉각기에 대한 단면도입니다. 그리고 이건 송유풍냉식을 할 때 이제 그 펌프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명계 같은 경우는 로우 하이로 해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변압기 전체 외형들인데 추후에 변압기 사용서를 가지고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변압기 설계입니다. 변압기 설계에서는 기본적으로 권선 및 철심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권선 및 철심의 중량을 산출하고요. 변압기 특성을 계산하고 그다음에 절연을 해석을 하고 그다음에 각동 강도를 계산하고 냉각을 하기 위한 용량을 계산하고 오일량을 산출하고 그다음에 배치를 산출하고 그다음에 시험에 대한 부분을 보고 그다음에 기술 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는 내용들이 없는데 제가 20년 전에 받아놨던 자료가 그나마 아,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설계 플로우 차트는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시방 검토인데 이 뒷부분에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보시면 한전의 ESB 규격, 그다음 IC의 60076, 예전에 이제 2000년 초반에는 5만 번대였는데 그게 넘어가면서 6만 번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60076이라는 건 6만 번째 새로 개정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62,000번, 63,000번까지 이렇게 개정이 돼서 계속 넘어오고 있고요. 안시 IEEE의 C57.12 규격, 그다음 JC 일본 규격 등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사양을 적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발주처에서 기술 규격서상에 자기가 원하는 시방을 정확하게 못을 박아서 그다음에 구매를 할 수 있도록 구매 사양서상에 첨부를 해가지고 벤더들한테 견적을 받아서 구매를 진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때 보게 되는 게 뭐 용량을 얼마짜리 쓸 건지, 삼상을 쓰게 될 건지, 154를 쓰게 될 건지, 22900을 쓰게 될 건지, 68Hz를 쓰게 될 건지, 잔행식을 쓸 건지, 풍냉식을 쓸 건지, 송위풍냉식을 쓸 건지, 아니면 결선을 뭐 델타 Y로 할 건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각변이는 뭐 델타 YN에 11을 쓸 건지, DYN1을 쓸 건지, 탭 절함 방식은 OLTC를 쓸 건지, NLTC 쓸 건지, 온도 상승해서 오일은 60도, 뭐 건선은 65도, 뭐 최고점은 78도씨 K를 가지고 거기에 주위 온도 20도씨를 고려해서 최고 온도로 선정할 것인지, 표고는 보통 뭐 1000m 정도로 기준으로 하고 있고 설치 장소는 어디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절연 레벨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틀리게 됩니다. 수송 조건은 뭐 FOV든지 뭐 현장 설치까지 하는 부분인지 틀려집니다. 그다음에 건선 설계 시 기본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가장 중요한 게 퍼센트 임피던스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어, 저희가 이제 10에서 12% 사이에 1호사 이상은 그리고 일반적인 변압기는 5에서 7% 정도 사이에서 임피던스가 정해집니다. 기타 부하선 건선 온도 상승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건선 설계 시 고려하는 부분이고요. 철심 설계 시는 이게 무부하선이다 보니까 무부하선, 무부하전류, 소음, 철심 온도 상승 부분이 되는 거고 권선일 때는 임피던스 부분 그다음에 동선이 될 거고요. 볼테이지가 커런트 부분은 이제 용량을 선정할 때 부분인데 결선에 따라서 델타일 때, Y일 때 선전압, 선전류, 그다음에 상전압, 상전류가 틀려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볼테이지 퍼 턴은 예, 보통 뭐 2000볼트를 100턴을 했다. 그러면은 턴당 한 20볼트가 걸리겠죠. 그래서 그 턴당 몇 볼트가 걸리는지를 계산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턴수를 선정하셔야지만 됩니다. 보통은 15에서 20 정도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용량이 작은 건 10 정도, 용량이 큰 것들은 15에서 20 정도 사이가 정해집니다. 건선 방법입니다. 여기가 보시면은 철심입니다. 철심에 가까운 쪽은 저압이고 그 다음에 고압이고 바깥에 탭입니다. 그래서 철심에 가까운 로볼테이지 쪽은 헬리컬 와인딩을 쓰고요. 그 다음 고압 쪽은 디스크 와인딩을 쓰고요. 그 다음 탭 같은 경우는 레이어 와인딩을 씁니다. 그래서 레이어 건선은 비교적 저전압 소전류 변압기. 그 다음에 헬리컬 건선은 저전압의 대전류 변압기. 탭 같은 데서는 그렇게 큰 부분이 안 흐르기 때문에 소전류라고 하시면 되는 거고요. 레이어는 그냥 이렇게 둘둘둘둘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그냥 말았다는 얘기고 헬리컬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보시면 요 다음에 나오는데 디스크 같은 경우는 거기서 또 그 배치를 맞춰주기 위해서 또 꼽니다. 요 헬리컬은 이렇게 원형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평형처럼 돼 있죠. 중간중간에 요 사이로 유통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디스크는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선 길이를 이렇게 똑같이 가다 보면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한 번씩 꽈주고 있습니다. 꽈서 각각의 선당, 턴수 부분을, 왜냐면 여기서 탭을 끄집어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왜냐면 건수가 그 변압기가 예를 들어 위쪽으로 10개, 아래쪽으로 10개가 있다. 그러면은 중간에서 턴수가 틀려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만 번이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18,000, 16,000, 14,000. 그러면은 중간에 여기서 10,000턴, 12,000턴, 14,000턴, 16,000턴, 18,000턴이 해가지고 중간중간 탭을 뽑아내려면은 이 선을 감다 보면은 길이가 틀려지니까 중간중간에 이렇게 해서 선의 길이를 같게 해줘야지만 나중에 턴을 뽑았을 때 정확하게 위치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도치의 재질들입니다. 뭐 보통은
요즘은 이제 알루미늄 재질도 많이 쓰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소용량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동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치 절연지 두께라든가 전류 밀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철심의 특성을 계산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노멀 조인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이게 이제 스텝랩 공법입니다. 스텝랩 조인트 방법인데 적층을 하는 부분들이 틀려집니다. 요건 그냥 다 똑같은 모양으로 그냥 그 볼트로 체결해 버린 겁니다. 그냥 요 사이사이에다 껴가지고. 근데 얘는 여기 요 끝에 보시면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튀어나왔죠. 여기 표류부하선을 이제 줄이기 위해서 와류선하고 표류부하선을 줄이기 위해서 이 끝에 부분에 이렇게 날카롭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쪽도 튀어나와 있죠. 다 끝에서 자석 밀도 부분을 줄여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석 밀도가 좋은 이런 철심을 쓰게 되면 저희가 이제 전류를 흘려주기 위해서는 어떤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아까 보시면 여기 철심이 있고 철심의 권선이 1차 권선이 있고 여기가 예를 들어 2차 권선이 있었다. 그러면 1차 권선에 흐르는 전류에서 자석이 발생되고 그 자석이 이 철심을 통해서 흐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석을 발생을 잘할 수 있는 이런 철심을 설계를 해야 되고 자석이 충분히 흘러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이 만들어져야지만 됩니다. 그 면적을 만들려면 이 자석 밀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면적을 산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위하고 옆에 쪽에 여유를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뭐 예전 자료 보면 여기는 뭐 4mm 여기는 뭐 5mm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약간 더 늘려가지고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우스가 맥 가우스 이상이 나와줘야지만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 겁니다. 부부하손 같은 경우는 이제 손실상에서 중요한 부분이니까 철심에서 그 여자 전류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무부하손 같은 경우는 이 여자 전류, 무부하 전류가 흘렀을 때 이제 손실이 생기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철심의 온도 상승 부분, 그리고 철심에 의해서 소음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는 철심의 구조를 설계를 다시 해줘야지만 됩니다. K팩터 같은 이제 고주파 냉각 부분도 이런 철심이라든가 이런 크기들이 틀려집니다. 권선 부분입니다. 권선 부분은 전류를 흘려주기 위한 건데 이때는 이제 볼테이지 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권선수가 정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권선의 이제 면적을 가지고 그 부하선이 틀려지겠죠. 그리고 권선의 이제 길이에 따라서 임피던스가 틀려지니까 그 임피던스 전압 강화를 이제 권선의 길이를 가지고 또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께에 따라서 이제 틀려지겠죠. 전압 변동률도 이제 작게 선정이 되어 있고요. 각 탭별로 보통 보면 몇 프로가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허용 기준이. 예, 요 다음에 지금 FAT하고 SAT 했던 그러니까 공장 검수하고 현장 검수 시의 실 자료를 가지고 요때 이런 무바 손실, 부부하 전류, 그다음에 부하선, 그다음에 전압 변동률, 효율 이런 것들이 어떻게 계측이 되는지, 권선장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선과 벡터그룹 기호입니다. 그래서 각변이 같은 경우는 1차 측은 대문자, 2차 측은 소문자로 되게끔 되어 있고 숫자는 1시 방향인 경우 30도, 11시 방향은 330도 해가지고 뭐 진상이냐 지상이냐 해가지고 앞서냐 뒤서냐를 가지고 표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변압기 같은 경우는 세 대를 병렬 운전을 해봤는데요. 그때 이제 그 임피던스 차이에 따라서 아무래도 무효순환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때 이제 변압기가 좀 더 온도 상승이 일어나는데 그런 부분을 변압기 메이커에 요청을 해가지고 변압기 온도 상승이 몇 도시 이내로 제한이 되는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냉각 계통입니다. 냉각 계통은 유입 잔응식 이제 네 가지 문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오일, 그 다음에 두 번째 에어, 그 다음 OF는 오일을 포스트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자는 에어냐 아니면은 워터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OA, NA 그러면 오일을 에어로 하고 그다음에 내추럴로 이제 온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오일, 그 다음에 N은 내추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A가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이.
그럼 오일이 내추럴. 그러니까 오일은 가만히 있고 에어도 내추럴. 가만히 있다. 그냥 자연 상태에서. 그러니까 기름이 들어가 있지만 스스로 냉각하는 방식이다. 그 다음에 ONAF, 온아프라고 얘기하는데 오일은 가만히 있고 근데 기름만 들어있다. 근데 에어가 포스트 돼 있으니까 풍냉시키는 되는 겁니다. 오일 포스트. 오일을 포스하니까 그 기름을 보내는 거니까 송유가 되는 거고 AN이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잔행식이 되는 거고 오일 포스트 에어 포스트 되면은 이거는 풍냉이 되는 거고 오일 내추럴 워터 포스트 그래가지고 입순행식 송일 순행식 오다프가 있습니다. 또 나중에 보시면 오다프라는 거는 오일을 다이렉트로 건선 메인 건선까지 뿜어주고 A 에어를 포스트를 하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IC 60076의 기준하고 ANSI 57 규격의 기준하고 이렇게 매칭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오일이 들어가 있으니까 오일 내추럴 되는 겁니다. 왜냐면 펌프가 없으니까. 온, 그 다음에 방열기도 가만히 있죠. 에어가 내추럴. 그러니까 온 안이 됩니다. 얘는. 그 다음 거는 오일이 풍냉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 펌프가 있으니까 이건 유입풍냉인데 유입풍냉이라는데 펌프가 없으니까 오일은 내추럴이고 오일 ON이 되는 거고요. 풍냉이니까 이게 잔행식이 아니라 바람만 불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A, F가 됩니다. 온아프. 그 다음 거는 펌프가 있죠. 그러니까 오일 펌프에 의한 포스트.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요것도 에어도 포스트. 냉각이 됐으니까 온 지금 오일 포스트, 에어 포스트. 근데 여기까지 메인 건선 밑에까지 이렇게 어, 오일의 통로가 있으면 오다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행식 구조입니다. 오일이 펌프가 되고 그 다음에 워터도 펌프가 되죠. 그리고 OF, WF 이렇게 됩니다. 변압기 제작 및 시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압기 제조 공정을 보시면은 권선을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하고 나서 이게 뭐 신선을 해가지고 뽑아낸 다음에 그걸 열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열 처리된 그, 그 구리에다가 종이로 이제 감아주겠죠. 직원을. 한 다음에 감아준 거를 이제 권선을 해서 수평권선이나 수직권선에서 감아준 다음에 그거를 사이징을 해가지고 위에서 스태킹을 해가지고 눌러줍니다. 이렇게. 눌러서 만든 다음에 그거를 권선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절연물을 중간중간에 직원이나 건선 작업대에 넣는다는 얘기고 철심은 철심 코어를 가져옵니다. 코어를 가져가지고 슬리팅을 해서 길게 잘라내거나 아니면 커팅을 합니다. 필요한 부분만. 그래서 아까 보셨던 오각형의 걸로 코팅을 한 다음에 그걸 적층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뭐 이런 부분들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외암 쪽에 대한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철심하고 여기 이제 철심에서 만든 거고 이건 권선입니다. 철심이 만들어서 철심을 딱 갖다 놓고 그 권선에서 만든 거를 딱 꽂아서 넣으면은 조립을 하면은 권선과 철심이 조립이 되는 순간 중심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중심이 된 상태에서 리드를 빼내 가지고 여기서 택권선을 만들고 그다음 OLTC를 달고 다 한 다음에 그다음 진공 건조를 들어가서 나온 다음에 그러면 이제 사이즈가 약간 줄어들거나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리사이징을 한 다음에 다시 탱크에다 집어넣습니다. 탱크에다 집어넣고 그 기름을 집어넣고 그다음에 외부에 이런 것들을 다 만든 걸 가지고 조립을 하시면 됩니다. 동선은 어떻게 하냐? 신선이라는 게 이제 뽑아내는 겁니다. 가늘게.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용광로에서 1300도로 이제 이런 동판이나 이런 걸 넣게 되면 이렇게 8mm, 12.5mm를 연동선이 나옵니다. 연동선이 나오는 게 신선입니다. 신선 공정. 근데 그거를 신선한 거를 이제 압연을 하는 거죠. 신선돼 있는 거를 압연을 해가지고 냉간 압연을 해서 여기서는 열간 압연이 될 겁니다. 왜냐면 열을 1300도로 해가지고 나오면 그때 식혀져 있는 걸 열간 압연을 해가지고 다시 필요한 치수로 이제 조절합니다. 8mm, 12.5mm, 16mm를 가져와서 거기서 이제 더 줄여주는 거죠. 원하는 부분을. 줄이면서 이거를 어느 정도 기계적인 피로 현상으로 증가된 경도를 연화시키기 위해서 한 350도씨 정도 온도를 열처리하게 되면은 이게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냉간, 예, 저기, 예, 냉각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직원 부분이라는 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 종이로 감는다는 얘기입니다. 절연지를. 그걸 감은 다음에 그걸 이제 건선을 하게 됩니다. 건선을 감을 때도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유통로를 하게 해서 중간중간에 예, 이렇게 잡아줍니다. 스페이서도 줍고 해가지고 요 사이사이에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탭을 뽑아내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길이를 맞춰주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건선 부분을 이렇게 위에서 이런 것들을 대가지고 조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디스크 건선은 고압축 건선이고 헬리컬 쪽은 저압축이고 레이어 건선 같은 건 탭 쪽으로 뽑기 위해서 사용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철심은 이와 같이 롤 형태로 입고가 됩니다. 고투자일 냉간 아변 방향성 구조 강판이 오게 되면은 이걸 이렇게 길이 왜냐면 아까처럼 오각형을 만들게 되면 이렇게 길이를 잘라줘야 되거든요. 그걸 이제 슬리팅이라고 하고 슬리팅은 이 옆에 단면을 자르는 거고요. 감으면서 이렇게 필요한 부분을 커팅을 하는 겁니다. 얘는 커팅은 이렇게 감으면서 온 거를 중간중간에 커팅을 하는 겁니다. 오각형으로. 커팅을 한 다음에 여기다 철심을 이렇게 스텝랩 방식으로 적층을 합니다. 눕혀놓은 상태에서 요 밑에 단철이 있습니다. 요 단철. 단철 밑에다 이제 동그랗게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오각형으로 이렇게 자른 거를 위에 하나하나씩 다 가져와서 씌웁니다. 씌워가면서 여기 상태를 이제 밴드에지로 해서 잡은 다음에 이 눕혀 있는 걸 이제 90도로 이제 세웁니다. 그럼 밑에 요크가 있고 상부에 이제 클램프가 있습니다. 하부 클램프, 상부 클램프에서 이렇게 세워놓은 상태에서 이 위에 상부 클램프를 제거하고 여기다 아까 어, 권선 잡은 거를 위에다 갖다 끼는 겁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이렇게 되겠죠. 지금 권선이 하나, 두 개 들어갔나요? 철심이니까 이게 하나, 둘, 셋인데 이게 지금 뭔가 어떤 타입인지 잘 모르겠네요.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요거는 지금 이상인 것 같은데 보통은 여기 세 개가 있죠. 중심 조립은 그 완성된 권선과 철심을 조립하는 과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까 여기 상부 클램프를 빼내고 그다음에 이 철심에다 이렇게 집어넣는 겁니다. 권선을. 그러고 나서 리드를 빼내는 겁니다. 빼내가지고 왜냐면 리드를 빼내고 나서 그 리드 부분에 대한 것들은 다음번에 자료를 가지고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이라는 건 다 조립된 거. 철심에 권선이 조립이 되면 중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중심이 된 상태에서 리드까지 다 빼내면 이제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심된 상태에서 이제 진공 건조로로 들어가서 건조를 시키고 그다음에 탱크에다 집어넣은 인탱킹 작업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진공 건조를 할 때는 수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2회 반복을 하는데 0.2 토르에서 110도 기준에서 규정된 시간 동안에 약 2회 정도 그 진공 건조를 시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개관되어 있는 부분의 외암 부분에다가 집어넣게 됩니다. 땡킹이라고 해서. 이건 이제 부싱들이 연결되는 부분들인데 이제 뭐 핸드홀도 있고 그다음에 상부 부싱도 있고 뭐 하부 부싱도 있고 용접을 해가지고 이 누유 검사를 PT 누유 검사를 합니다. 가주 검사 시에 다 체킹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총 조립입니다. 이 안에다 집어넣는 게 땡킹이고요. 땡킹이 된 상태에서 다 용접이 된 상태에서 누유 검사도 하고 그 상태에서 콘서베이터니 이런 것들을 다 조립한 다음에 공장에서 FAT 공장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공장 검사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FAT 자료를 가지고 또 상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요거는 H사의 765kV 시험실입니다. 저도 이제 제가 검사하러 갔던 765 변전 시험실인데 거기는 200kV, 300kV, 400kV, 500kV, 700kV 이렇게 5개의 시험실이 있었습니다. 그 765 시험하는 시험실 안에 이제 컨트롤 룸이었습니다. 제가 올해 갔다 온 부분인데 거기서 이런 시험들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 테스트숍 똑같이 이제 765 시험실의 사진입니다. 변압기 수송 및 보관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수송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변압기 설치 작업소에 보시는 것처럼 25도씨 기준에 0.14kg 세제곱미터의 압력을 가신 질소가스를 채워서 수송을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어,
변압기에 오일을 집어넣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소용량 같은 경우는 오일을 그냥 가득 채워서 집어넣어서 운송을 하고요. 대용량 같은 경우는 어, 어, 외화면 무게가 꽤 무겁다 보니까 외화면 무게가 한 20톤, 30톤입니다. 보통 뭐 40톤까지 가는데 30MV짜리 제가 했던 게 한 40톤 정도 됐거든요. 그리고 기름의 유량만 18톤이었습니다. 그럼 40톤에 18톤이면 60톤입니다. 그러면 운송이 안 되는 거죠. 40톤 이상은. 그러다 보니까 그 부품들을 딱 떼내고 나면은 본체만 했을 때는 40톤보다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운송을 하고 나머지는 현장에서 조립을 하고 기름도 현장에서 집어넣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이 없는 상태에서 어, 운송을 할 때는 예, 그 안에 질소가스 또는 그 드라이에어 해가지고 건조 공기를 집어넣어서 운송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도씨 기준에서 0.14kg의 압력을 가진 질소가스로 충만시켜서 수송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싱 부분이 있고요. 물론 이제 조그만 용량도 상부 부분에는 질소가스를 집어넣고요. 질소가스를 집어넣고 압력이 달랜 상태에서 도착한 다음에 그 질소가스를 빼내고 드라이 에어를 집어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흡습기 달고 그 다음에 오일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마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충격 기록계는 이제 달아서 보통 오고요. 가스 절연 변압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외관 검사 시 충격 기록기, 내부 검사, 부속품, 여기 보시면 1지, 2지, 1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진행 방향에선 2지고요. 그 다음에 좌우나 상하 쪽으로는 1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에서 그 어느 회사에서는 전부 다 3지로 설명이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1지, 2지 원지로 해가지고 요게 되어 있습니다. 운전 전에 보관 상태를 어떻게 되는지 여기 보시면은 질소가스를 좀 잘 안 집어넣고 요즘 드라이어를 집어넣는 추세입니다. 왜냐면은 대용량 변압기 같은 건 질소가스를 집어넣고 오면은 질소가스를 빼내고 그 사람이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때 그 어, 질식의 우려가 있다 보니까 요즘 드라이에어를 집어넣어서 배송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절연율을 채운 상태로 변압기를 저장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 부속품은 뭔지, 내용들을 제가 읽어봤는데, 읽어보시는데 큰 문제점이 없는 것 같아서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압기 설치 부분에 대해서도 설치 순서가 나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포장을 해제하고 지지대를 조립하고 콘센트를 조립하고 부싱을 조립하고 그다음 진공 잡고 오일 집어넣고 유면 조정하고 현장 시험하고 페인팅하고 주변 정리하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제가 감리를 할 때 찍었던 사진들에 또 나와 있고요. 제가 FAT하고 SAT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추후에 그 현장 설치 작업 절차서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다시 그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상세하게 보실 수 있도록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소가스를 채워서 수송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런 부분은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장 시험 부분에 대해서는 FAT하고 SAT 자료는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해당 자료로서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절연장 측정, 극성 측정, 극성은 이제 배터리로 측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전압을 인가해가지고 각변인 시험하고 같이 하게 되면 극성이 보여줍니다. 절연장은 뭐 1000V 내지 5000V 메가로 해가지고 절연장이 뭐 100메가나 뭐 이상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전압비 같은 경우는 1차 측 고압 부분에 80V 같은 걸 인가하게 되면 2차 측에 뭐 몇 볼트가 측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154에 6600이다. 그러면은 그 전압비를 가지고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도불의 이제 그 파워 팩터를 측정하거나 아니면 오미크론의 파워 팩터를 통해서 어, 그 절연물의 이상 유무를 판단하실 수도 있습니다. 현장 시험 때도 보통 보시면은 이제 컨테이너에다가 내압 시험기를 들고 와서 시험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요청을 해서 반드시 확인을 해 놓으시는 게 가압하기 전에 충분히 문제가 없다는 걸 현장에서 검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1호사 같은 경우 325kV를 1분간 인가하기 때문에 이런 내압 시험을 하게 되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걸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습니다. 권선장 같은 걸 또 측정하고요. 그 다음에 절연유의 상가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 하고 각종 LCP라든가 보호주 릴레이라든가
이런 그 기계적인 장치를 통해서 LCP 동작 유무를 확인합니다. 그 누유 검사를 또 하고요. 외관 검사를 하고 각종 부분을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연장 측정은 변압기에 한 1000V 내지 5000V를 통해서 절연장을 측정을 합니다. 극성 및 각변이 시험들 뭐 배터리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전압을 인가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변이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권수비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전압 변환을 하기 위해서 어, 이게 권수비가 전압비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워팩터 테스트입니다. 유전열. 이거는 도블의 뭐 M4100이라든가 아니면 오미크론 장비를 이용해 가지고 파워팩터를 측정할 텐데요. 아마 내일 정도에 요 FAT나 SAT 했던 자료들을 정리해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그 자료를 또 참조하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압 시험은 별도로 하고 진행하고요. 권선장 측정이라든가 뭐 절연율을 아까 보셨던 검유 밸브를 통해서 오일을 샘플로 측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전압이 나와 있을 텐데 뒤쪽에 있는 겁니다. 그 신유는 50kV, 그 다음에 OLTC는 40kV의 그 내압 시험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누유 시험을 보통 12시간 내지 24시간 인가를 해서 누유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압기 운전 보수 부분에 대해서도 내용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큰 부분들이 없어가지고요. 요거는 뭐 변압기 본선 온도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이건 가스 절연 변압기니까 여기 보시면은 여기 부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월주 계전기, OLTC 계전기, 유연도계 85도, 95도, 95도, 105도 뭐 이렇게 방압변은 0.7, 충격 압력 계전기는 0.035, 뭐 95도, 105도 이 난연형 타입 같은 건 좀 더 틀린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운전 전에 사전 점검해야 되는 내용들인데 이런 부분 추후에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보울주 계전기 동작이라든가 뭐 보수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런 자료들은 그냥 보셔도 될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지보수도 마찬가지고 절연율 판정도 마찬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전압 부분이 나와 있는데 아까처럼 154kV 같은 경우는 170, 154 같은 경우는 50kV, 그 다음에 나머지 밑에는 40kV 이렇게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절연율 상가 분석이라든가 뭐 절연율 저항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절연율 부분인데 절연율의 패턴 분석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6가지 가스가 있는데 정상시 분석하는 부분이 6개 정도입니다. 보통 CO, 일산화탄소, 그 다음에 수소, 그 다음에 C2, CH4, 메탄, 뭐 에틸렌, 프로필렌, 뭐 이렇게 좀 헷갈리는데 CH4가 메탄이고요. C2H2, 아세틸렌, 에틸렌, 그 다음에 이게 에탄인가요? 이렇게 좀 헷갈리는데 이렇게 해서 그 여기에다가 지금 CO까지 해서 비정상식 분석하는 게 CO까지 해서 이렇게 6개를 보통 많이 봅니다. 비정상식 분석이. 이 6개 패턴 부분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걸 볼 때 이렇게 패턴으로 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뒤에도 나와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있습니다. C2H2, C2H4의 비율이 얼마 정도 되시면 이게 패턴으로 해서 1, 2 레시오 코드를 가지고 요게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낮은 에너지, 높은 에너지, 수소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높은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탄화가 되거나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낮은 에너지에서 디스차지가 된 거건 이건 부분 방전이 된 거고 이 수치가 올라가면 올수록 패턴에 따라서 이쪽이 많이 올라갔다. 그러면 이제 고압 부분이 많이 생성된 겁니다. 수소가스 같은 경우는 한 1000도씨 이상이 생성이 됐기 때문에 그때는 철심과 탱크에서 뭐 국부 가열이 됐다든가 자석이 뭐 됐다든가 고장 전류가 흘렀다든가 높은 에너지에서 방전이 일어났다든가 이런 패턴으로 해가지고 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SAT 했을 때 상가 분석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스 증가량 가지고 또 확인하는 부분들이고요. 뭐 이런 부분들은 뭐 개략적으로 내용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응급조치는 어떻게 하냐? 보울주 계정기 경보 같은 건 가스만 돼 있으니까 운전은 계속 조치할 수 있는데 정확한 거는 확인을 해보고 가셔야지만 됩니다.
근데 이제 계정기가 차단되면은 저련료가 이제 뭐 폭발이 돼서 나왔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이건 OATC 다이버트 스위치의 압력 보호 장치 같은 경우는 뭐 문제가 생긴 거니까 그때는 반드시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 거고요. 유명계, 뭐 유속계, OLTC 모터 구동, 무전화 시 탭 절환기, 흡수 호흡기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에 뭐 재도장 시기는 뭐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변압기 예방 진단 시스템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이렇게 유증가스를 아까 드레인 밸브에다가 유증가스 분석 장치를 달아가지고 온라인상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방전 센서들이 요즘 GIS나 그 변압기 내부에 다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방전 센서를 통해서 분방전 같은 경우도 이 드레인 밸브 쪽에 달려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보시면 되고요. 절연유 누설 감시 같은 경우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변압기 예방 진단 센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달려 있냐? 그것들을 통해서 예, 여기 보시면은 변압기에 이렇게 센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센서를 옆에서 LCP 반에서 보통 이제 신호 처리를 해가지고 필드 쪽에서 그 통신을 통해서 데이터 애퀴지션 시스템에 의해서 어떤 시스템에 뭐 PAC로 보내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통신을 통해서 보내주게 되면 통신에서 그 서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GIS도 마찬가지로 GIS PD 측정 장비라든가 필에게 누설되어 있는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든 기기에 필드 데이터를 시그널로 해가지고 뭐 4에서 20mA 보내줄 수도 있고 아니면 0에서 1의 디지털 출력을 해가지고 디지털 아웃풋이 나가서 어떤 접점을 살려줌으로 인해 가지고 뭐 이쪽 그 PLC 쪽에 접점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적으로 컴퓨터를 통해서 번지 내에 데이터가 들어가게 돼서 그거를 서버에서 그 분해능에 의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표시를 하는 부분이 될 겁니다. 어떤 수치가 들어오면 그걸 4에서 20이라는 변환을 해가지고 수치로 표시를 할 수도 있고요. 0에서 1로 들어오면 그게 동작했다고 알람 내지 트립을 화면상에 표시를 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뭐 그 RCP 쪽에서 사용자가 그 조작을 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아니면은 이런 것들을 에코놀로지를 할 수 있게끔 화면상에다 띄워준다든가 이런 절차들을 수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이제 한 84페이지 정도로 방대하다 보니까 제가 좀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하고 그냥 앞에 부분은 좀 설명드렸지만 뒷부분부터는 설명을 제대로 못 드렸던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해당 자료를 가지고 좀 자세하게 살펴보시고요.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안 드린 부분은 뭐 실무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자료를 보고 판단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돼서 설명을 덜 드렸던 부분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요 이후에 좀 미진했던 공장 검수 시에 실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드릴 거고요. 현장 검수 시에 실 데이터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변압기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검수를 하는지 또 이제 추후에 변압기를 또 어떻게 설계를 하는지 철심 설계하는 방법, 권선 설계하는 방법, 그다음에 온도 상승에 관련된 절연물 설계하는 방법. 이게 제가 20년 전에 구해두었던 자료가 있는데 좀 어렵지만 그래도 제가 최근에 뭐 본 자료 중에서는 이 자료만큼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자료들을 구하지를 못해가지고 예전에는 이런 자료들을 좀 구할 수가 있었는데 요즘은 보안 때문에 이런 자료들을 구하기가 더 힘듭니다. 그래서 해당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릴 예정이오니 그 자료들을 비교 검토를 하시다 보면은 조금 더 내용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로 사료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제 변압기 전문가가 아니고 그냥 업무를 하면서 관련된 자료, 메이커의 자료를 가지고 혼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료들이 방대하게 많이 있다 보니까 해당 자료들을 보심으로 인해서 보다 좀 자세한 내용을 습득할 수 있도록 설명드릴 예정이오니 앞으로 추가적으로 설명드린 자료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송배정 카페 매니저 김세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